이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오전에도 평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요, 내일 선고 전까지도 평의를 할 거다, 끝까지 수정을 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재판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려 100페이지에 넘는 결정문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자 한자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또 보고 표현을 가다듬거나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고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결정의 요지와 결정문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축약된 형태의 요지를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요지를 또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이야기할지도 또 가다듬고 국민들이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또 표현을 바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 국민보다 지금 내일의 상황이 조금 우려되실 겁니다.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국민 어떤 분열이 불가피한 측면에서 충돌이 없기를, 질서 유지가 잘 되기를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내일의 결정문, 구두 요지하는 내용들을 숙고하고 다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내일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절차적 흠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구속이 취소됐을 때 법원도 역시 공수처의 적법성을 상당히 따졌죠. 이 부분이 내일도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8년 전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에도 적법 요건, 절차적 문제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초반에 먼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적법 요건은 초반에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주된 절차적인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로는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국회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한 소추행위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내부적인 어떤 조사 행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절차에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두 개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사하게 판단 결정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관련된 조사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부적합하거나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추 사유나 그 법률 적용을 이제 철회하거나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소추단의 국회의 소추의 법 적용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특히 그 당시에 판례를 인용을 하면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본적 동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 사건은 추가하는 사건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건을 변경했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법 요건 판단에서는 어느 정도 부적합하다라는 결론보다는 적법한 소추행위였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과거의 판례에 비춰봐서는 더 높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절차적 문제하고 내란죄 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앞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단어 하나도 선택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어떤 판단에 대해서든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조범수 변호사님, 그런데 강일원 전 재판관이라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심판 주심이었던 분인데 그 선례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말씀해 주신 그 강일원 전 재판관님께서는 그 8년 전이었죠.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건 이제 주심이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지난달에 절차적 정의라고 이렇게 기고문을 내시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8년 전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8년 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의 이 형사법 위반 책임이 이 대통령이라면 형사법상 소추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탄핵 사건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책임이 아닌 이제 다른 내용들이 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와 반면에 지금 진행 중인 이제 탄핵 사건에서는 사실 형사법적으로 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추될 수 있는 내란 혐의가 지금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실질도 예전 사건과 좀 차이가 있고 이제 그에 따르는 절차적인 접근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쟁점들을 며칠에 걸쳐서 짚어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그 대목일 것 같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가서 유리창을 깨는 장면. 그 장면은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관들 역시 변론에서 이 부분 상당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손종혜 변호사님,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재판관들이 이 부분 계엄권 투입 목적에 관련된 질문은 무려 12번이나 했어요.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한 증인신문 사항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유들은 이 군병력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는가, 주요 요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분석이 되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이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군 병력,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투입이 되었는가, 그 당시에 실제로 군 병력이 해야 될 역할이 국회의 질서 유지였는가, 또는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의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했는가, 이게 굉장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 재판관들도 다수의 증인에게 수차례 관련한 질문을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정영식 재판관도 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근데 질서 유지라는데 왜 유리창을 깨면서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헌재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으로서 조성현 경비단장을 향해서도 이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해 모종의 영장 없는 체포행위라든가 의결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할 때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반의 정도, 중대성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느냐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좀 모호하죠? 이 중대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의 헌재 판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소구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대한 점을 보느냐, 헌재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나?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행위를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 신임에 반하는 행위였냐.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였는지를 본다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래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행한 행위를 둘러싸고 파면했을 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공익이 더 지대한가, 아니면 파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얻는 이익이 더 있는가, 이 부분을 비교 형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행위의 어떤 범위나 그리고 횟수, 그리고 관련된 법률의 위반 사유가 중복적으로 많은가 아닌가, 그런 점들도 이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두 대통령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일부 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 중립 의무와 국민투표 관련한 헌법상의 어떤 수호 의무가 위반됐다는 점은 지적하지만, 그 대통령의 행위는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 반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예.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국정농단 관련한 문건도 다수 전달하고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 추구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국정 개입을 은폐하고 관련된 수사를 협조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하지 않은 점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았다. 국민의 신임을 지대하게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할 공익적인 이유가 지대하다라는 이유로 인용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의 선포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헌법상의 기관인 국회의 권한이 얼마나 침해되는가, 이런 침해 행위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내일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결과가 나옵니다. 각하나 기각이 되면은 그 관저에, 지금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그대로 하면서 대통령직 당연히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강승희 아나운서, 지금 관저는 대통령 신분으로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헌재가 내일 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을 하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만약 이 주문을 읽는 예. 순간부터는 그 대통령의 그 지위를 잃게 되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원칙상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 그러니까 전례 비춰를 봤을 때는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2017년 3월 10일에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뭐 경호 문제 같은 예. 걸 고려를 해서 삼성동 사저를 12일, 그러니까 이틀 뒤 저녁에 떠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뭐 이런 경호 문제나 여러적인 절차를 고려를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지금 현재 그 관저에 더 머무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대통령제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대로 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조범수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통상 경호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대통령 경호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간 그 경호를 받게 되고요. 다만 이제 좀 특수하게 임기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죠. 임기를 다 못 채우는 경우에는 이제 5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였으니까 지금 이제 5년이 다 도과가 돼서 혹시 이제 경호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거기서 이제 끝이 나지 않고 이 전 대통령 당사자나 그 배우자께서 뭐 요청을 하시면 이제 5년에 한해서 그렇게 한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경호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정보는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는 연장이 되는 걸로 또 그런 해석이 있어서 27년 혹은 그 뒤까지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